옛날에 넓은 들판 한가운데 거대한 벌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벌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치와 풍요를 누리면서도 법과 군사력이 강할 뿐 아니라 부지런한 벌들을 키우는 능력이 남달라 과학과 산업을 키우는 요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벌집은 그 어떤 곳보다 훌륭한 통치를 했지만 벌들은 누구보다 변덕스럽고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폭군에게 억눌리지도 않았고 제멋대로 휘둘리는 대중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기는 했지만 왕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도록 하는 만들어진 법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곤충들은 마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온갖 일을 작은 몸으로 해냈습니다. 인간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할 뿐 아니라 칼을 다루거나 글을 배우는 일까지도 인간과 똑같았죠.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팔다리지만 워낙 정교해서 인간의 도구, 노동자, 배, 성, 무기, 장인과 기술, 상점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풍요롭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벌들이 투덜이 꿀벌 나라로 몰려들었습니다. 벌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벌집은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허영을 채워주려 애쓰며 일하는 벌들이 수백만, 그 물건들을 부수고 없애는 벌 또한 수백만이었습니다. 세상의 절반을 채울 만큼 물건을 만들어도 아직은 일꾼보다 일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벌들은 큰 돈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살았고 어떤 벌들은 낫과 삽을 들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몸을 혹사해가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뻔뻔한 만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사기꾼, 아첨꾼, 돌팔이, 점쟁이 등 이들은 착하고 순진한 벌들이 벌어놓은 것을 교활하게 가로채는 벌들이었습니다. 어떤 벌들은 이들을 악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꼭 그렇게 부를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부지런해 보이는 벌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직업, 모든 자리에는 크고 작은 속임수가 깔려 있었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은 벌들은 전혀 없었죠. 법률벌들은 편을 가르고 싸움을 붙이는 재주가 있었고 기록된 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속여서 그 속임수로 남의 재산을 가로채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켜 수임료를 챙겼고 흠채 물건을 찾는 도둑과 같이 법의 허점을 찾아서 악당들을 변호했습니다. 의사벌들은 환자의 건강보다 명예와 돈을 더 밝혔습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익히기보다는 근엄한 표정과 점잖은 체하는 태도만 연습했고 약사, 산파와 사제, 장례를 치르는 이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억지 미소와 친절한 인사로 손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아첨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성직자벌들은 신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쩌다 많이 배무고 말 잘하는 벌도 있었지만 대부분 엉터리이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탐욕, 교만을 감추고 들키지만 않으면 모두 합격으로 여겨졌습니다. 야윈 얼굴에 초라한 차림을 한 성직자들은 빵을 달라고 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더 많이 받았으면 했지만 빵 조각 몇 개만 받았을 뿐이죠. 이 거룩한 성직자들은 굶주렸지만 게으른 성직자들은 풍요와 편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병사벌들은 수시로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갔으나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명예도 얻지 못했습니다. 전투 중에 다리를 잃은 용감한 장군벌도 있었지만 어떤 장군은 뇌물을 받고 사로잡힌 적군을 그냥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겁없이 싸움터에서 용감히 싸우다 팔과 다리를 잃은 벌들은 받던 월급의 반만 받고 살다가 끝내는 버려졌고 싸움을 피해 집에서 뒹굴거리며 월급을 2배로 받는 벌도 있었습니다. 신하벌들은 왕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왕을 받드는 척하면서 왕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호화롭게 지내면서도 남들에게는 자기가 정직하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돈을 챙길 일이 생기면 돈줄이 마르기 전까지 악착같이 챙겼습니다. 신하벌 가운데 돈을 더 챙기지 않으려는 벌은 없었습니다. 노름꾼이 자기가 얼마나 땄는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더 챙기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사기 행각을 누가 일일이 다 말하겠습니까? 회비를 팔길래 사서 쓰려고 열어보면 쓸모없는 돌과 흙반죽이 번복된 것이니 소금을 버터로 속여 팔았다고 투덜거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버터에 소금을 섞은 가짜 버터를 팔기도 했는데 말로는 버터지 실제로는 소금 덩어리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관의 손에는 공정한 저울 대신 황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하지 않은 그들은 살인 등 심각한 사건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하고 슬쩍 넘어갔습니다. 사기를 치고 처음 잡혀온 벌은 밧줄에 목이 매달렸습니다. 재판관이 차고 있는 칼은 돈 많고 높은 분들을 지키기 위해 가난뱅이들만 혼내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꿀벌나라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나라 전체는 낙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꿀벌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아첨하고 전쟁을 할 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돈과 삶이 풍족한 꿀벌나라는 모든 벌집 중에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이 나라는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죄악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미덕은 정치로부터 1000가지 꼼수를 배워서 악덕과 친구가 되었고 무리 중 가장 못된 놈까지 나라 전체가 이익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잡음이 모여 전체가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하나 투덜이는 벌들이 모였지만 모아놓고 보니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이룬 겁니다.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미워하면서도 서로 도왔습니다. 탐욕과 허영, 질투 같은 악덕이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줬고 수백만을 먹여 살렸습니다. 변덕스러운 유행과 취향은 상업에 거대한 바퀴를 굴렸습니다. 법은 옷과 같이 유행을 타는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한동안 괜찮던 일이 범죄가 되곤 했습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제멋대로 바뀌어서 아무리 조심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악덕은 재주를 부려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한 벌조차 옛날의 부유한 벌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팔자였는지 그들은 행복에 겨워 굴러온 복을 걷어찼습니다. 투덜이 꿀벌 나라에 사는 꿀벌들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큰 축복을 누리면서도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정치인, 군대 등 남을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나 사기를 치며 사는지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속임수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과 부자, 가난뱅이를 모두 속여 부자가 된 벌이 이 나라는 사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런 비난을 한 벌은 누구일까요? 엉뚱하게도 양가죽 장갑을 비싼 염소가죽이라고 속여 팔던 장갑장수였습니다. 당시 염소가죽은 양가죽보다 훨씬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꿀벌들은 사회에 커다란 해가 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잘못조차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신들이시여, 우리에게 정직을 내리소서! 머큐리는 그들의 뻔뻔함을 비웃었고 다른 신들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피터는 분노했습니다. 저 투덜이 꿀벌 나라에서 속임수를 없애라! 라고 했습니다. 속임수가 사라졌습니다. 속임수가 사라지자마자 정직이 벌들의 마음에 들어찼습니다. 정직이 마음을 채우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벌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들은 나쁜 생각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창피해서 숨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벌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고깃값이 파운드당 1펜이나 떨어졌고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고 사기가 사라졌습니다. 재판정도 조용해졌습니다. 빚쟁이들은 스스로 빚을 갚으러 왔고 억지로 거짓 소송을 하던 벌은 소송을 취하했고 잘못한 벌은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소송이 없어졌습니다. 소송이 없어지니까 이제 정직한 변호사가 가장 가난하게 되었고 충분히 벌어놓지 않은 법률 벌들은 죄다 벌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아 감옥은 텅 비었고 감옥을 비게 되니 재판관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벌 역시 재판관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벌들은 그들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벌들에 밀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벌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지도 않고 환자의 괴로움을 줄여주었습니다. 성직자 벌들은 게으름을 버리고 진심으로 신을 섬겼으며 일에 맞지 않는 벌들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부패한 신하벌은 뇌물을 받을 길이 없어졌고 삿지품을 사던 귀족 벌들은 마차와 말, 저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신하벌 셋이 맡아 서로 나쁜 짓을 도와가며 동료 의식을 갖고 훔치는 것을 서로 부추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혼자 맡아도 충분하게 되어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몇천 마리가 꿀벌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빚을 지더라도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젠 창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벌들은 하인들의 제복, 마차, 말, 시골 저택 등을 팔아 빚을 먼저 갚았습니다. 사치와 허영을 멀리하니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 물건을 뺏지 않아도 되었고 다른 나라의 항복, 전쟁에서 승리로 인한 영광을 우습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로지 나라를 위해 권리와 자유가 위험해졌을 때에만 싸울 뿐입니다. 해마다 엄청난 돈을 써대던 벌들이 꿀벌 나라를 떠나자 그 덕에 먹고 살던 벌 역시 떠나야 했습니다. 땅값과 집값이 떨어지고 집 짓는 일거리가 사라지고 기술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 떠나자 남은 벌들은 이제는 검소해져서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와 씨름하게 됩니다. 외상술값을 다 갚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벌들이 많아져서 술집과 종업원들의 일거리가 없어졌습니다. 호화로운 세간살이와 값비싼 상차림을 줄이고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하지만 질긴 옷을 한 해 내내 입게 되었습니다. 사치를 줄이니 비싼 비단에 이름표를 붙이던 옷감 장수는 일꾼들과 더불어 꿀벌 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여전히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여 모든 것이 수수하지만 값이 싸졌습니다. 자연은 농부가 애쓰지 않아도 온갖 열매를 보내주었으나 귀한 물건은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귀한 것을 가져와도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치와 허영이 사라지자 건축, 장식, 예술, 직퉁 등 많은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물건을 팔러 바다로 나갈 이유도 없어지고 물건을 만들어 팔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상인뿐만 아니라 회사들마저도 공장을 없애버렸습니다. 온갖 고귀한 예술 공예품은 벌들의 기억에서 잊힌 채 나뒹굴었고 더는 찾지도 않고 샘내지도 않았습니다. 상업이 무너지자 전쟁을 치를 힘도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벌들이 투덜이 꿀벌 나라를 떠나자 소문을 들은 주변 나라에서 약해진 꿀벌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투덜이 꿀벌 나라는 벌집은 커다랗지만 남은 벌이 너무 적어서 수많은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당해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씩씩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튼튼한 울타리 뒤에 숨어 죽음을 무릅쓰고 꿀벌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군대에는 용병이 없어서 모두가 자신들을 위해 용감히 싸웠고 그 기계와 진심 어린 싸움 덕분에 끝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벌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몇천 마리의 벌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들은 어느 날 왕 앞에 모였습니다. 폐하, 저희는 더 이상 이 큰 벌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진 뒤 허영과 사치, 탐욕이 사라졌고 그와 함께 힘도 사라졌습니다. 이 넓은 벌집은 이제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왕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벌집은 조용히 텅 비었습니다. 남아있던 벌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한 마리씩 날아올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벌들은 커다란 벌집을 버리고 텅 빈 나무에 새로운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사치와 욕망을 부추기지도 위선을 떨지도 교활한 거래를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더욱 굳세진 투덜이 꿀벌나라 아니 정직한 꿀벌나라 벌들은 여전히 넉넉함을 악덕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직했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투덜이 꿀벌나라가 누렸던 풍요와 위세는 다시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평하지 마라. 위대한 벌집을 정직하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면서도 커다란 악덕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머릿속에나 들어있는 헛된 꿈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사기와 사치, 오만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끔찍한 재앙이긴 하지만 배고픔이 없다면 누가 밥을 사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포도주를 얻는 것은 초라하게 말라 비틀어진 포도 덩굴 덕이 아닌가?
포도덩굴은 새싹을 내버려둔 채 다른 나무를 목 조르며 숲으로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고귀한 열매로 축복해주는 것은 덩굴이 묶이고 잘리고 난 이후이다. 악덕이 이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의로 베어내어 동여맬 때이다. 사람이 배고파야 먹게 되듯이 순진한 미덕만으로는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없다. 황금 시대를 되살리려면 사람은 자유로워야 하니 정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를 우화로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18세기 초 영국 작가 버나드 맨더빌이 쓴 The Grumbling Hive를 이야기 형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책은 1705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1714년에 긴 해설과 논평을 붙여 꿀벌의 우화, 사적인 악덕, 공적인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었죠. 출간 당시 이 작품은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돌아가는 실제 모습을 너무 노골적으로 들춰냈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맨더빌을 맨데빌로 비꼬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작품이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맨더빌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활동했습니다. 맨더빌이 활동하던 시기에 영국은 농업국가에서 상업국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금융업이 성장하고 국제무역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며 보험, 주식, 군수산업 같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며 도시에는 부유층과 빈곤층이 함께 늘어나는 근대 자본주의 초기 형세가 드러나는 시기였죠. 이런 경제적 변화는 사회 전체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확산시켰습니다. 1. 부를 얻게 된 사람들의 흥분, 과시, 사치, 허영심. 그리고 2. 이로 인해 부패와 탐욕이 늘어날 것이라는 도덕적 불안감. 맨더빌은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도덕만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욕망이야말로 이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아닐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벌집에 비유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더빌은 성실, 절제, 검소 같은 덕목은 개인에게는 중요한 덕목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경제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풍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 허영, 질투, 과시욕, 사치와 같은 악덕이 역설적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들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며 도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더빌이 악덕이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현실을 보면 인간의 동기에는 언제나 불순함이 섞여 있고 사회는 그 불순함을 통해 굴러갈 때가 많다. 도덕만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이 당대 영국에서는 도덕을 파괴한다는 비난으로 번졌죠.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면 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기심이 반드시 악은 아닙니다. 맨더빌은 사치, 허영, 이기심 등을 악덕이라고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이기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과 상대방의 이기심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반드시 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맨더빌이 악덕이라 부르던 것은 사실은 당시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지 악덕을 추구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본성이 과연 사회를 파멸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맨더빌은 후자로 본 것입니다. 기술 혁신은 대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너무도 당연한 일조차 생각해내기 힘듭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무언가를 얻으려는 동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기심이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기심이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동기가 기술을 혁신시키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맨더빌은 악덕이 풍요를 부른다는 표현은 바로 이기적 동기가 기술 혁신을 낳아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현상을 당시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세기 철학자 토머스 홉스와 마찬가지로 맨더빌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냅니다. 홉스는 이기심을 자연 상태에서 서로를 파괴하는 힘이고 이것이 억제되지 않으면 사회는 공멸로 치닫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단이라는 강력한 주권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맨더빌은 이기심이 반드시 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모여 사회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를 억제하면 오히려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기심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홉스가 이기적 개인들이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본 안정의 철학자라면 맨더빌은 사치, 허영, 이기심이 어떻게 사회를 풍요롭게 이끌었는지를 설명한 번영의 원동력으로 본 사람입니다. 1968년 하디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기심만 충족시키려 하면 사회 전체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결국 파멸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의 결과 사회 전체에는 손실을 야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홉스와 비슷한 시각에서 개인의 이기심의 총합이 결국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맨더빌과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맨더빌의 생각은 반세기쯤 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언급한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에 풍요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몹시 유사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경제학 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현대 사회과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꿀벌나라 이야기에서 벌들이 정직해지자 도시 전체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도덕이 사회를 약화시킨다? 과연 그럴까요?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맨더빌이 정말로 도덕은 사회를 약화시킨다고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평가도 갈립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너무 도덕적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을 옳죄면 오히려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악덕은 풍요, 덕은 빈곤의 대비를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맨더빌 사후에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무자비한 노동의 현실이 나타났지만 적어도 맨더빌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는 점이 훨씬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더빌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크게 엇갈립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본다. 도덕과 공동체의 역할을 축소했다는 비난을 하는 측도 있고 소비, 욕망, 사치가 경제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최초로 통찰했고 현대 소비 문화, 유행, 과시적 소비, 도시경제 등 현대 사회학자들은 맨더빌에게서 중요한 개념적 영감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현대 사회를 비추는 어두운 거울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맨더빌은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기 전에 사적 동기가 공적 결과를 낳는 구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맨더빌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도덕심리학, 이타적 행동에도 인정욕구, 자기애, 명예욕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맨더빌이 말한 이기심이 이타적 행동을 낳는다는 점은 오늘날 실증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사회학, 소비문화, 유행, 과시적 소비, 도시경제 등 현대사회학자들은 맨더빌에게서 중요한 개념적 영감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정치철학, 도덕적 개인들이 집합이 곧바로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보장이 있는가는 맨더빌의 질문을 약간 바꾸어 공공선, 제도 설계, 시장 규제 논쟁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